크라카타우스틸, 줄여서 크라스라 불리는 기업입니다. 크라카타우스틸은 국영 철강 회사로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비슷합니다. 197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주주로는 국가 지분이 80%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다수의 자회사와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사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라카타우스틸의 대략적인 구조와 지분입니다. 맨 위에 스틸 비즈니스, 철강 섹터와 중간에 철강 외 섹터가 모두 크라스 또는 그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의 철강 섹터를 보시면 크라카타우 내셔널 리소스와 무라투스 자야 철강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크라카타우 스틸에서 코어 비즈니스인 아이언 메이킹, 스틸 메이킹, 롤링을 거쳐 다운스트림의 크라카타우 와타자마 그리고 파이프 인더스트리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 외에는 항만 서비스, IT 서비스 부문 등 자회사들과 연계하고 있고, 맨 아래에는 주요 계열사로 크라카타우 포스코, 크라카타우 니폰 스틸 스미킷, 그리고 크라카타우 오사카 스틸 등 해외 기업들과의 합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합작 기업들을 통해서는 고품질의 중간재를 구입하거나 지분 공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시멘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발전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인프라 개발 등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철강 수요는 매년 3%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리핀, 베트남 등을 비교했을 때 1인당 철강 소비량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2억 5천만의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철강 수입과 순수익 내용을 보시면 왼쪽 철강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아 오른쪽의 순수입 비중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에서 13위, 순수입에서 5위를 기록해 철강 수요는 아직 적은 편이고, 그 수요마저 해외 철강 제품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스의 사업 부문입니다. 크게 열연, 냉연, 선제로 나뉘는데요. 철강은 일반적으로 열연 방식으로 생산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냉연 또는 압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압연을 선제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열연보다는 냉연, 선제가 더 고부가 가치 사업 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3분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전년비 18% 상승하였고, 매출 비중으로는 철강 제품이 80%, 그 외 기타 매출이 20%를 차지합니다. 매출의 세부 내용으로 열연, 냉연, 선제에 대한 정확한 매출액 비중은 알 수 없지만 뒤에 자료를 통해 가장 낮은 단계인 열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라스 그룹사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의 찔레곤에 위치해서 생산 및 운송 등 자회사 간의 유연한 협조가 가능한 이점이 있고, 생산 시설로는 고로, 핫스트림밀, 석탄 화력 발전소 등 시설 확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크라스에서 보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운영상의 비효율입니다. 이는 직전에 보신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철강 제조에는 철강석, 제강용 연료탄, 전기 발전을 위한 석탄 또는 가스 등 많은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왼쪽 아래 순서대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간 상승하였고 가격 변동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요. 철광석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경제성이 떨어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전기 발전에서는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원가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 진입률 그래프인데요. 해외 제품이 해당 국가 또는 산업에 얼마나 침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철강에 대한 총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기서의 총 소비는 철강 제조뿐 아니라 철강 중간재와 최종재를 포함한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70에서 80%,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90%까지 굉장히 높은 부분을 해외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막대 그래프 중 가운데의 철강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바로 왼쪽의 막대인 국내 생산의 경우는 수요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의 국가별 비중인데요. 가장 큰 비중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철강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국, 일본, 한국과 경쟁할 만한 가격과 기술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크라스가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열연, 냉연, 선제의 국내 점유율인데요. 열연의 경우 39%로 수입품과 동일한 점유율을 보이고, 냉연은 총 수요의 27%,
선제 제품에서는 3%로 매우 적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2016년을 비교하면 세 부분 모두 소폭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대내외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외의 요인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철강 물량을 인도네시아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덤핑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 투자나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눈에 띄는 성장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크라스의 순손실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크라스의 2015년부터 18년 3분기까지의 요약 그래프를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왼쪽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총 매출과 순이익을 보시면 2015년부터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순손실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한 18년도 3분기 매출이 전년에 비해 29% 상승하였고 이 같은 순손실 감소세를 이어나간다면 가까운 시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본 기업의 상세 정보나 현지 증권사 리포트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타임트레이더의 인도네시아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나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